2021년 8월 15일 새벽, 경기도 평택 한 일대는 짙은 안개로 잠겨 있었다. 서해에서 불어오는 짠내 섞인 바람은 거대한 철제 미로처럼 쌓인 컨테이너들을 휘감았다. 백고동 소리, 육중한 바퀴가 쇠판 위를 구르는 그놈. 바쁘게 움직이는 한만 근로자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뒤섞여 또 다른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허나 불과 몇 분 뒤 그 장소가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의 현장이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중국 웨이하이바 여객선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부두에 천천히 닿았다.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틈 사이로 낡고 부식된 중국 번호판을 단 냉동 트럭 한 대가 수사관들의 시선을 끌었다. 운전석에는 여인 몸매의 중년 남성 김철민이 있었다. 두꺼운 외투 속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으며 차가운 날씨에도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다. 서류 확인을 위해 하차할 때 그는 눈빛을 피했고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했다. 평택세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박진우 경위는 직감적으로 심각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수백 건의 검사 경험으로 다져진 베테랑의 예리한 감이었다. 외국 화물차의 봉인 해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차량 정지하십시오. 적재함을 당장 개봉하세요. 김철민은 머뭇거리며 나지막이 웅얼거렸다. 그냥 냉동 생선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공은 공포에 질린 채 주변을 초조하게 살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찬 공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왔다. 혐오하기 힘든 역겨운 냄새가 순식간에 진동했다. 자욱한 냉기 속에서 박진우 경위와 세관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안에는 생선이 아닌 사람의 시신들이 있었다. 참백한 피부, 굳어버린 표정, 공포가 그대로 각인된 눈동자. 시신은 총 29구였다. 일부는 사망 전 묶여있던 결박 흔적이 역력했고 온몸에 타박상들이 남아있었다. 손톱은 부러져 있었으며 말라붙은 피가 선명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18살에서 25살 사이의 젊은이들이었다. 신분증도 신원도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평소 시끄럽던 평택항은 삽시간의 고요함에 잠겼다. 박진우 경위는 즉시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거 현장 봉쇄 절차를 발동했다. 노란색 통제선이 쳐지고 관할 지역 경찰 경력이 급히 투입되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몇 시간 후 와를 포함한 주요 언론 매체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냉동 트럭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트럭은 이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 범죄의 상징이 되었다. 감식반이 현장 감식에 돌입하는 사이 김철민은 격리되어 예비 신문을 받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난 단순히 화물을 운반하는 기사일 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진우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의심과 연민이 교차하는 시선이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예감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새벽 햇살이 부두 위로 비쳤다. 그 빛은 냉동 트럭에서 꺼낸 29구의 시신 위에 드리워졌다. 치안과 인권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믿기 힘든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언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누가 이 젊은이들을 냉동 화물로 만들었는가? 경기도 경찰청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경찰청 고위 간부들은 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 밀수 사건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인신매매 조직의 소행이다.
특별수사명령이 즉시 하달되었다. 그날 평택항의 자욱한 안개 속에서 박진우 경위는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견인되어 가는 냉동 트럭을 바라보며 그는 싸늘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잔혹한 연쇄의 시작,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해야 할 커다란 미스터리의 서막이다. 그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용 차량이 평택항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차량 내부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침묵이 감돌았다. 29구의 시신은 특수보관 상태로 경기도 부검실로 옮겨졌다. 법의학 팀장 이수현 박사는 가장 먼저 냉랭한 부검실로 들어섰다. 현관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된 하얀 해부들 위에는 차가운 몸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다. 방 안에는 필기 소리와 엑스레이 장비의 진동만이 울려 퍼졌다. 시체 해부법에 따라 모든 시신은 절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되고 촬영된 후 부검이 시작되었다. 이수련은 장갑을 낀 채 첫 번째 희생자에게 다가섰다. 20살쯤으로 보이는 청년. 아직 앳된 얼굴이었다. 그녀는 세밀하게 기록했다. 총상이나 자창은 없음.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 손목과 발목에 밧줄 자국이 있음.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 쇠약 상태.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도 같은 특징이 반복되었다. 근육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으며 오래된 멍 자국과 새로운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몇몇 시신에서는 극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 장기간 감금된 상태에서 냉동 차량으로 옮겨졌음을 시사했다. 조직 검사 결과 소량의 진정제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들을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만들어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였다. 17번째 시신을 부검하던 중 모두가 하던 일을 멈췄다. 피해자의 얼어붙은 손 안에서 구겨진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그 위에는 희미한 은색 로고와 함께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다. 아래에는 꿈을 별로 만드는 고지라는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수련은 즉시 그 종이를 증거물로 봉인하며 새로운 수사의 실마리를 포착했다. 옆방에서는 수사관 박진우와 감은서 형사가 임시 피해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대부분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들로 범죄 전력은 없었으며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의 빈곤한 농촌 출신이었다. 몇몇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K-팝 오디션이나 해외 연습생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수법은 여성가족부 보고서에 언급된 가짜 연애 기획사 취업 사기 사례들과 일치했다. 감은서는 노트북을 열고 광고에 접힌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사이트는 이미 삭제되어 있었지만 캐시 데이터에 남아있던 옛 홍보 이미지가 복원되었다. 화려한 녹음실, 눈부신 무대 조명, 그리고 달콤한 문구들. 서류와 등록비만 제출하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연습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찰이 등록 주소를 추적했을 때 그곳은 허름한 빈 사무실이었다. 임시로 걸린 간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수원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발견된 피해자 한 명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마지막 메시지가 확인되었다. 발신자는 민준 리크루터라는 이름의 계정이었다. 피해자, 준비 다 됐어요. 언제 출발하나요, 민준? 내일 아침 안산역 근처에서 차가 데리러 갈 겁니다. 여권 꼭 챙기세요. 이 결정적 단서를 시작으로 수사팀은 점점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인신매매 사건이 아니었다. 가해자들은 청년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한 정교하게 조직된 집단이었다.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가 K-팝 스타를 꿈꾸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파고든 범죄였다. 부검실에서 이수련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인, 저체온증, 장기적인 구타 및 귀하의 흔적, 밀폐된 저온 환경에서 운반된 것으로 추정, 예술 연습 명목의 불법 노동 유입 가능성 있음. 복도에 서 있던 박진우는 서류철을 꽉 움켜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는 경기도 산업단지. 노란빛이 창고 지붕과 텅 빈 도로를 스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서늘한 감정이 번져갔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꿈을 믿었다. 그러나 그 꿈은 결국 K-드림 엔터테인먼트라는 어둠에 삼켜져 버렸다. 이제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 회사 뒤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냉동 컨테이너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꿈이 갇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울에 위치한 대한민국 경찰청 본청은 분주한 발소리로 가득 찼다. 경기도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중앙수사본부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번 사건은 더 이상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의 냄새가 짙게 풍기고 있었다. 긴급회의가 열리자 경찰청장은 곧바로 명령서에 서명했다. 특별수사팀 8.25 국가 차원의 전담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꾸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평택항에서 발견된 29구의 얼어붙은 시신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었다. 수사팀을 지휘하게 된 인물은 최강혁 총경. 국제범죄수사대 출신으로 냉철하고 직감이 날카로운 베테랑이었다. 이미 머리에는 흰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러나 그 단단한 표정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15년 전 그의 여동생이 중국으로 인신매매된 후 행방불명된 사건. 그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었다. 최강혁에게 인신매매 사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에게 그것은 과거와의 빚이었다. 특수회의실. 최강혁은 흰 칠판 앞에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8.25팀은 평택 사건의 전권을 맡는다. 어디에 있든 단 한 명도 정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두지 마라. 그의 옆에는 3명의 핵심 요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진우, 처음으로 시신을 발견한 인물이자 현장 수사와 증거 분석을 담당하게 되었다. 담은서, 탁월한 공감 능력과 심리 분석으로 유명한 그녀는 용의자 신문과 피해자 관련 조사를 맡았다. 한지훈, 과거 인터폴에서 동아시아 사이버 범죄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첫 회의,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현장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29구의 시신 사진이 떠올랐다. 차가운 푸른 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강혁이 그 침묵을 깼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인간을 상품처럼 다룬 조직적인 착취의 결과다. 우리는 이 29명의 청년을 물건으로 만든 자들을 찾아야 한다. 한지훈이를 꽂고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데이터를 띄웠다. 삭제된 광고 영상, K-드림 엔터테인먼트명의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최소 2년간 운영되었습니다. 연습생 모집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에게 훈련비를 요구한 뒤 사라졌죠. 일부는 해외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아마 저 컨테이너 속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감은서가 수첩을 넘기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은 꿈에 속았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죽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트럭 운전사 김철민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거죠. 주범은 아니더라도 분명 작은 연결고리 중 하나일 겁니다. 최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다. 평택항에서 안산, 수원, 인천으로 이어지는 선. 모두 경기도에 속한 지역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곳이지. 인신매매 조직에겐 이상적인 환경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며칠 뒤 8.25 팀은 서울경찰청 본청 내 별도의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최첨단 수사 장비, 이동통신 데이터 추적 시스템, 금융 분석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폴과의 직접 연결망까지 모든 자원이 투입되었다. 각 팀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훈은 K-드림 엔터테인먼트의 도메인 서버를 추적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각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포착되었다. 정교한 디지털 흔적 세탁을 증명했다. 감은선은 피해자 연령대에 맞는 실종자 명단을 작성했다.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해외 연수 등록 후 실종된 청년이 4,000명을 넘었다. 박진우 경위는 기술팀과 함께 평택항으로 즉시 복귀하여 트럭에 남은 페인트 잔해, 타이어 자국, 그리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모든 위치 기록은 지워져 있었지만 단 하나의 좌표가 복구되었다. 화성시, 평택에서 약 40km 떨어진 지점이었다. 보고를 받은 최강혁 총경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좋다. 화성부터 시작한다. 허나 명심해라. 이것은 대규모 조직일 수도 있다. 모든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당하게 수사해야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밤 8.25 팀 사무실은 단 한순간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감은서 형사는 홀로 사진 게시판 앞에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만약 그들이 아직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노래 연습을 하거나 춤을 추고 있었겠죠. 그때 최강혁이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거다. 그들의 꿈을 짓밟은 자들을. 그들이 얼음 아래에 숨어 있든 권력의 소나기에 있든 상관없이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져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장이 열렸다. 냉혹한 범죄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상처와 확고한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의 꿈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간의 철저한 데이터 추적 끝에 8.25 팀은 마침내 범죄 미로의 첫 번째 실마리를 잡았다. K-드림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의 주소가 그들을 경기도 안산시로 직접 안내했다. 이주 노동자와 청년 실업자들이 밀집된 이 도시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꿈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인신매매 조직에게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었다. 가랑비가 내리던 오후, 여성 수사관 감은서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듯한 평범한 옷차림으로 변장했다. 이력서를 들고 설레는 표정을 한 그녀는 주막로의 작은 카페로 들어섰다. 그곳은 K-팝 연습생 모집 광고가 자주 붙던 장소였다. 그녀를 만나기로 한 인물은 조민준. 20대 중반의 잘생긴 남성으로 머리에 젤을 바른 깔끔한 인상이었다. 그는 자신의 K-드림 엔터테인먼트의 채용 보조 담당이라고 소개했다. 등록비 100만 원만 내시면 다음 주부터 전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면 중국이나 일본 진출 기회도 주어집니다. 조민주는 마치 전문 매니저처럼 자신감 있게 설명했다.
강은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목걸이에 숨겨진 녹음 장치는 계속 작동 중이었다. 그녀는 조민준의 말투에서 거짓의 흔적이 거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익숙하게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같은 시각, 외부의 감시 차량 안에서 한지훈 요원은 숨겨진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K드림의 사무실 위치를 추적했다. 카페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건물 3층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밤이 되자 파리호 팀은 주변 감시에 돌입했다. 사무실 안에는 몇몇 젊은이들이 이력서, 서류, 그리고 현금 봉투를 들고 드나들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여성, 안경을 쓴 박미수, 조민준이 실장님이라 부른 인물이었다. 이 여성이 직접 돈을 받고 있었다. 모든 과정은 믿기 힘들 정도로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였다. 서류 접수, 등록 절차, 계약, 약속. 하지만 명단의 어떤 이름도 국가기업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증거를 수집하던 한지훈은 입금 계좌들이 모두 가명으로 개설되었고 그 돈이 곧바로 홈콤을 거쳐 중국으로 송금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명백한 국제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겉모습 속에 정교한 사기 조직이 숨어 있었다. 밀수법에 능통한 박진우는 화면의 금융 흐름도를 보며 몸서리쳤다. 놈들은 꿈을 상품으로 팔고 있군요. 희망을 미끼로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을 물건처럼 팔아넘깁니다. 조사 도중 팀은 비슷한 형태의 구인 광고가 수십 건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광고 문구는 모두 비슷했다. 화려한 이미지, 작은 무대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 그리고 단기간 운영되는 웹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취업 사기가 10,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중 K드림은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았다. 운영 구조를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최강혁 팀장은 유인 작전을 결정했다. 그는 강은서에게 신분을 유지한 채 지원 절차를 계속 밟으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그녀에게 조민준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축하합니다. 1단계 연습생 그룹에 선발되셨습니다. 내일 아침 수원에서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즉시 파리오 팀은 잠복 인력을 배치했다. 수원 버스 정류장에서 은색 미니버스가 도착하여 6명의 청년을 태웠다. 그 중에는 강은서도 있었다. 그녀는 들뜬 연습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등록비를 내기 위해 휴대전화를 팔았다고 했다. 차량이 도시를 벗어나자 한지훈은 은서의 가방에 숨겨진 신호를 추적했다. 좌표는 화성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은 박진우가 냉동 트럭 사건 때 확인했던 바로 그 위치였다. 감시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후 버스는 거대한 창고 앞에 멈췄다. 철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한 남자가 명단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들였다. 은서는 재빨리 멀미가 난 척하며 밖으로 나와 비상신호를 눌렀다. 불과 몇 분 뒤 파리호 특수팀이 급습했다. 조민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수많은 서류, 피해자 명단, 송금 기록이 압수되었다. 창고 안에는 출국 전 잠시 구금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임시 감금실이 있었다. 깜빡이는 조명 아래 최강혁 팀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곳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야. 꿈을 짓밟는 공장이야. 이번 급습은 범죄의 사슬을 푸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조민준의 진술에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 모든 일을 지휘하던 박미수. 그리고 그녀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한 명의 거물.
그림자 속 보스가 있었다. 파리오 팀 본부는 화성에서의 급습 이후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에는 K-드림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더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름 명단, 인물 사진, 송금 내역서, 그리고 잉크 자국이 번진 낡은 수첩 한 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그 안에는 박미숙이라는 이름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고 희미하게 접힌 메모들이 보였다. 선적 확인 산동, A조 이동, 평태. 팀원들은 이제 범죄의 더 깊은 층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조민주는 체포되어 경기도청 수사실로 이송되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감은서는 침착하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다. 참백한 얼굴, 반쯤 뜬 눈동자들. 그들은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그들의 꿈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냉동차 안에서 죽은 걸 알고 있나요? 조민주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붉어졌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감은서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침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판결보다 먼저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한참 후 그는 흐느끼듯 말했다. 내가 주범이 아니에요. 모든 걸 지시한 사람은 박미숙이에요. 난 단지 중간에서 연결만 했어요. 그 말에 관찰실의 분위기가 술렁였다. 최강혁 반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를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미숙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그녀는 원래 연예계에서 일했어요. 해고된 후 사람을 팔기 시작했죠. 말을 잘하고 사람을 속이는데 능했어요. 우린 피해자들을 연습생이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조종했어요. 조민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선발된 피해자들은 며칠간 창고에 감금된 뒤 항구로 옮겨졌다. 한 번에 10명에서 30명씩 중국으로 보내졌고 명목상으로는 교환 연수생이었다. 한 사람당 $10,000 이상. 일부는 공장으로 팔려가고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박미숙의 화성 자택 급습을 명령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특수팀 차량들이 젖은 거리를 가르며 달렸다. 빨간 경광등이 무릉덩이가 된 도로 위로 반사되었다. 골목 안 박미숙의 저택은 굳게 잠겨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영장 낭독이 끝나자마자 문이 박살났다. 안에서는 박미숙이 짐을 싸고 있었다. 40즈음의 나이, 냉철한 얼굴, 낮고 거친 목소리.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집 안에서는 대량의 서류, 통장, 국제 송금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컴퓨터에는 수백 명의 이름, 피해자, 중개인, 그리고 운송 루트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한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연락 책임 산둥 코드 비기. 본부로 압송된 박미숙은 신문실에 앉았다. 조민준과 달리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침착했다. 감은서가 질문을 시작했다. 이 사람들 기억나시죠? 사진들을 책상 위에 놓으며 난 모르는 얼굴이에요. 난 합법적인 채용만 했어요. 미숙의 눈빛은 공허했다. 박진우는 거울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최강혁에게 낮게 말했다. 저 여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최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굴 아는지는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 묻겠어. 평택에서 죽은 29명. 죄책감은 느끼나요? 잠시의 정적. 박미숙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죄책감. 이 세상 누구나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팔아요. 난 단지 가장 비싼 것을 판 것뿐이죠. 인간.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감은서의 손이 떨렸지만 최강혁은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송금 기록을 펼쳤다. 중국 계좌로의 송금 영수증 수취인은 박태진. 미숙의 남동생이었다. 그 이름을 보자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으로 불안의 기색이 스쳤다. 최강혁은 몸을 기울이며 낮게 물었다. 그 자는 누구요? 그리고 비일이는 뭐죠? 잠시 침묵 후 미숙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들은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 일은 국경을 넘어섰으니까. 그 말로 8.25 팀은 깨달았다. 박미숙 뒤에는 산동섬을 거점으로 한 국제 인신매매 조직이 있었다. 최강혁은 즉시 한중 인신매매 방지 협정 2020에 따라 공식 공조 수사 요청을 보냈다. 신문실의 흰 조명 아래 박진우는 벽에 붙은 피해자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정의는 국경, 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과 맞서야 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물이 경기경찰청 본관의 유리창을 두드렸다. 어둠 속에서 8.25 팀은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 바다 건너 진짜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박미숙이 체포된 지 사흘 후 서울의 8.25 특별수사팀 사무실은 푸른 모니터 불빛에 잠겨 있었다. 데이터 흐름, 운송 지도, 그리고 국제은행 기록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벽면을 가득 채웠다. 그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있었다. 박태진. 미숙의 남동생으로 현재 중국 산동성에서 물류회사 대표라는 명목으로 활동 중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의 관심을 끈 것은 그의 운송 경로였다. 그 경로가 바로 웨이하이 항에서 출발해 평택으로 도착하는 선박 노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배에는 29구의 시신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최강혁 총겸은 사건이 이미 국경을 넘어섰음을 직감했다. 그는 탁자를 세게 내리치며 말했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만약 태진이 다음 골이라면 우리는 중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그쪽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그날 밤 그는 즉시 법무부와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2020년 한중 인신매매 방지 협력 협정을 근거로 공동 수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흘 뒤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의 협조 승인이 내려왔다. 최강혁, 강은서, 그리고 한지훈 3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팀이 산동섬으로 향했다. 차가운 아침 공기소. 비행기는 중국으로 날아갔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강은서는 흐릿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번이 그녀의 첫 해외 임무였다. 언어도 법도 절차도 모두 다른 곳.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최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그의 여동생도 바로 이 땅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산동성에 도착하자 현지 공안의 인신매매 전담반을 이끄는 류의 대위가 그들을 맞이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최강혁과 악수하며 말했다. 이 사건 저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같은 그룹일지도 모릅니다. 양측은 즉시 공조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 측은 박태진의 기억 정보와 거래 내역을 제공하고 한국 측은 디지털 증거와 피해자 명단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의실 조명 아래 거대한 운송 지도가 펼쳐졌다. 웨이하이항, 옌타이 외곽의 지하 감금소, 해상 경로를 통한 한국으로의 이동. 그날 밤 숙소 호텔에서 한지훈은 박미숙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위치 추적 신호를 분석했다. 화면에 좌표 하나가 떠올랐다. 옌타이 해안 언덕 지역. 위성 영상에는 낡은 창고 한 채가 보였다.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비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중 양국 합동 회의가 열렸다. 새벽 2시, 경비가 가장 느슨한 시간. 밀수 단속을 명분으로 한 합동 급습 작전이 승인되었다. 그날 밤 산동의 공기는 서늘하고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창고 주변엔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고 녹슨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최강혁이 손짓했다. 감은선은 권총을 든 채 조용히 뒤를 따랐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미약한 한국어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최강혁이 신호를 보냈다. 철문이 박살나며 열렸다. 그리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젊은 남녀가 쇠참살 안에 묶여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한국 경찰의 태급 문양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수사팀은 즉시 인질들을 풀어냈고 뒤편 창고에서 달아나는 인물을 추격했다. 한지훈은 드론으로 촬영한 차량 한 대를 포착했다. 그 운전자는 박태진이었다. 짙은 안개 속 해안 도로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박태진의 트럭은 미친 듯이 질주했고 최강혁은 무전기를 잡고 외쳤다. 그를 항구 밖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는 마지막 연결고리야. 20분 후 트럭은 교차로에서 포위되었다. 태진은 휴대전화를 쥔 채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말에 최강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감정을 누르고 태진을 제압했다. 이후 태진은 한중 범인 인도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피해자들이 모두 구출된 뒤 감은선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젊은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계속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산동 공안청에서 한중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경찰은 8.15 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박태진의 물류망과 연관된 기업들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강혁은 단체 사진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아물지 않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함께 비쳤다. 귀국 후 박태진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첫 조사에서 그는 운반 중개자 역할을 인정했지만 진짜 배후 인물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우린 그를 어둠의 보스라 부릅니다. 그는 모든 걸 통제합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필리핀까지. 방안은 정적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최강혁을 향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의 절반은 밝혀졌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8.25 팀의 다음 목표였다. 인천함에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특수 임무팀 8.25가 박태진 용의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회색 하늘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며 거친 바람 속에서 갈라지는 소리를 냈지만 최강혁의 마음속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의 두목에 대한 진술은 사건 전체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아시아를 넘어선 인신매매 조직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 본부 특별회의실은 대형 화면의 푸른빛 속에 잠겨 있었다. 한지훈이 박태진의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운송 일정, 화물 명단, 그리고 루트 디일이, 나이트 카고, 딕시 같은 낯선 기호들. 자세히 분석한 지훈은 이 좌표들이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간의 해상 운송 노선과 일치함을 발견했다. 최근 실종 노동자 사건이 늘어난 구간이었다.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야. 지훈은 밤새 깨어 목이 잠긴 채 말했다. 그들은 실제 화물선으로 사람을 운반하고 있어. 한 컨테이너에 10명에서 20명 정도를 냉동 화물처럼 표시해 넣는 거야. 이 시스템은 너무 정교해서 코드를 모르면 아무도 발견할 수 없어. 감은선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둠의 주목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지훈은 마지막 파일을 열고 화면에 한 남자가 검은 정장을 입고 박태진과 함께 마닐라 회의에 있는 사진을 띄웠다. 얼굴 하반신은 가려져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S장 헤드 오퍼레이션즈라고 적혀 있었다. 최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일어섰다. 만약 그가 마닐라에서 조직을 운영한다면 우리는 해상 루트를 따라가야 한다. 인천부터 시작. 한국과 동남아를 잇는 주요 운송 경로에서 다음 날 파리우 팀은 해양경찰과 협력했다. 순찰선 해진 075가 국제해역으로 나아갔다. 전 세관원 박진우는 지난 한 달간 인천함을 출항한 선박 명단을 점검했다. 한 선박 이름이 눈에 띄었다. 선라이즈 라인 7, 냉동 화물 운송 등로, 인천수 빅 항로. 위치 데이터는 이 선박이 한동안 바다 위에서 멈춰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지훈이 찾은 루트 디일이 좌표와 일치했다. 갑작스러운 해상 폭풍이 몰아쳤고 파도는 선체를 울리는 듯 덮쳤다. 지휘실에서 최강혁은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약 10해리 후면 목표 접근. 해상법 절차에 따라 돌입 준비. 새벽 3시 선라이즈 라인 7호가 시야에 들어왔다. 은색 도장으로 뒤덮인 거대한 철덩어리. 갑판에서 노란 조명이 비쳤다. 특수팀은 고요하게 배에 올라 차가운 바람 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중국 선원이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즉시 제압되었다. 세 번째 컨테이너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금속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20명 넘는 사람들이 떨며 묶여 있었다. 모두 한국과 필리핀 국적. 야위고 탈진 상태였다. 몇몇은 속삭였다. 일본 공연을 간다고 하더니 여기서 일주일 동안 가두어 두었어요. 그 광경에 감은선은 고개를 돌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최강혁은 주먹을 꼭 쥐고 인명구조와 화물 봉인을 명령했다. 구조팀이 피해자를 밖으로 옮기는 동안 한지훈은 선박 내 컴퓨터를 점검했다. 그는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 싱가포르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냉동 운송 계약 형태로 수백 건의 금전 거래 기록이 있었다. 마지막 단서는 섀도우 링크 글로벌. 동남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물류회사로 이어졌다. 섀도우 링크는 가면일 뿐 어둠의 두목이 바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일 수 있어. 지훈이 말했다. 인천함으로 돌아왔을 때 파리호 팀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 해상 루트가 인신매매 조직의 혈관과 같다는 것. 경찰청은 즉시 인터폴과 협력하여 S장에 대한 국제 수배령을 발부했다. 조직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용의자였다. 그날 밤 파리호 팀 사무실에서 모두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 빗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최강혁은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로 이어진 빨간 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는 낮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범죄 조직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시스템과 맞서는 것이다. 감은서가 조용히 물었다. 진짜 어둠의 두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팀장님, 최강혁은 굳은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강해야 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멀리 바다, 인천 앞바다의 파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닷속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다. 인천 해상 작전 이후 8.25 팀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고 구조된 희생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젊은 얼굴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긴 순간 세상은 그들을 환호했다. 하지만 경찰청 본부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파도가 조용히 일고 있었다. 최강혁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건이 국경을 넘어 금전과 권력에 닿으면 어둠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팀 내부 깊숙이 스며들 수도 있다는 것을. 며칠 후 한지훈은 누군가 내부 시스템의 무단으로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선덕 오남 기록, 목격자 자료, 특히 박태진 신문 기록이 비밀리에 복사되어 암호화된 경로로 전송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모든 접속이 팀 내 관리급 계정인 김 팀장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최강혁이 수년간 신뢰해온 인물이었다. 한지훈은 증거를 들고 최강혁의 사무실로 갔다. 를 책상 위에 올리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 어둠의 두목을 만났던 제3 목격자의 데이터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단서를 영원히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강혁은 굳어졌다. 부산 마약 조직 검거 작전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든 김 팀장이 배신을 하다니?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료를 꽉 쥐고 쓰라린 감정을 느끼면서도 싸늘한 이성을 유지했다. 그날 밤 최강혁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방안은 고요했고 창밖 빗소리만 들렸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며 말했다. 팀 내부에 내부자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유출되었고 그 자가 어둠의 두목을 우리보다 한 발 앞서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해야 합니다. 누구든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포함해서.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감은서는 한지훈을 힐끗 보며 의심의 눈빛을 보냈다. 이제는 동료를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함께 사람을 구했는데 지금은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 최강혁은 혼자 주망 데이터 창고로 향했다. 불을 켜고 김 팀장의 감시 기록을 열었다. 지난 2달간 김 팀장은 근무 시간 외에 10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했고 여의도 바에서 낯선 인물을 여러 번 만났다. 그 인물은 인터폴 감시 명단의 한 인물과 일치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김을 사무실로 불렀다. 김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팀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최강혁은 오래 바라보다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말했다. 묻고 싶다. 왜 그랬는가? 김은 잠시 멈추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항상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정의가 사람을 먹여 살리나요? 유학 중인 2 아이와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팔았을 뿐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최강혁은 느리게 거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 즉 믿음을 팔아버렸다. 김은 침묵했다. 이미 돌아갈 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조사팀이 들어서자 김은 최강혁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보다 크다. 이길 수 없습니다. 내부 조사는 부패 방지 및 공직자 보호법에 따라 확대되었다. 경찰청은 김의 계정을 차단했고 섀도우링크 글로벌이라는 유령 회사로부터 여러 금액이 송금된 것을 발견했다. 이는 바로 인신매매 조직의 위장 회사였다. 이 진실은 팀 전체에 큰 충격이었다. 사건이 내부적으로 공개되자 감은선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화성 작전에서 자신을 목숨 걸고 구했던 동료가 배신자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최강혁에게 찾아가 거리 목이 메어 말했다. 우리 팀 안에도 배신자가 있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강혁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 하늘은 회색으로 흐르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한참 후 그는 말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다. 그것은 바람 속의 등불과 같다. 빛나기 위해선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감은선은 말없이 그 말을 들었다. 이 일에서 모든 사람은 상처를 지닌다는 것을 그녀는 이해했다. 어떤 이는 빛을 지키고 어떤 이는 어둠에 삼켜진다. 며칠 후 한지훈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했다. 그 속에서 암호화된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어둠의 두목의 목소리였다. 국적이나 법률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상품이다. 사람을 통제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이 말에 모두가 몸서리를 쳤다. 최강혁은 눈을 감고 여동생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가 사람을 상품으로 본다면 우리는 자유를 대가로 갚게 만들 것이다. 그날 밤 최강혁은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동생의 오래된 사진,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그가 20년간 간직한 사진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널 사라지게 한 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복도 박하문서는 조용히 문틈으로 바라보며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차가운 지휘관 뒤에 여전히 과거로 인해 피가 맺힌 마음이 있음을 알았다. 다음 날 8.25 팀은 재편되었다. 김의 자리는 회수되었고 사건은 국제공조로 어둠의 두목에스 장체포 단계로 넘어갔다. 인터폴과 필리핀 경찰이 직접 협력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팀 내 신뢰는 상처 입었고 회복은 범인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임을. 사무실을 나서며 감은선은 최강혁에게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우리 여전히 빛을 믿을 수 있나요? 그는 돌아서서 굳건한 눈빛으로 말했다. 빛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천둥이 울리고 새로운 토벌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둠이 배신해도 사람의 마음은 굳건히 서야 한다. 내부 배신 사건이 해결된 후 8.25 팀은 빠르게 정신을 차렸다. 이제 유일한 목표는 어둠의 보스 S잠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섀도우링크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폴 자료에 따르면 그는 필리핀 세부시에 숨어 있으며 그곳에는 다수의 수산 가공 공장이 위장되어 있어 국제 인신매매 활동의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경찰청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지도 위에는 막탄항 근처 산업단지의 위성사진이 표시되어 있었다. 최강혁은 좌표를 가리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100명 이상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인터폴 자료가 맞다면 이곳이 네트워크의 최종 운영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한 필리핀 범죄인 인도 및 형사협력 협정에 따라 파리오 팀은 현지 특수부대와 인터폴 대표와 함께 협력했다. 작전명은 모닝나이트로 정해졌다. 어두운 곳에 빛을 가져오겠다는 의미였다. 작전 날 밤, 세부는 폭우가 내렸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고 짠 공기가 긴장감 속에 섞였다. 감은서가 이어폰을 정리하며 무전기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끝내려는 거죠, 팀장님. 최강혁은 짧게 답했다. 아니, 은서야. 상품이라 불리는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끝내는 게 아니야. 새벽 2시, 특수부대가 교회 외곽에 위치한 대형 공장 건물을 포위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스치고 먼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돌입 명령이 떨어졌다. 철문이 부서지고 비명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다. 모두 엎드려 건물 안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필리핀과 한국 경비원들이 무기를 들고 뛰어나왔지만 그들의 무기는 미약했고 무모했다. 총성이 울리고 섬광탄 불빛이 어두운 공장 안을 밝혔다. 감은서는 쇠참살에 묶인 사람들을 구출하러 달려갔다. 대부분은 한국, 중국, 베트남 청년들이었고 얼굴은 참백했으며 많은 사람이 기저해 있었다. 한지훈은 중앙에서 무전을 통해 지시를 내렸다. 동쪽 구역 안전, 피해자들을 밖으로 이동시켜. 2층에서는 최강혁과 2명의 필리핀 경찰이 본사 사무실에 접근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S장이 서서 술을 따르고 있었다. 그는 돌아서며 희미하게 웃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끈질기군요. 장, 최강혁이 말했다. 넌 대가를 치를 거야? 장은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대가, 날 잡는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나? 밖에는 내가 관리하는 수백 명이 더 있어. 장 하나 잡는다고 또 다른 장 10명이 나타날 거다. 최강혁은 잠시 그를 응시한 후 천천히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최소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사라지게 하진 못할 거야. 경찰이 돌입했을 때 장은 총을 꺼내려 했지만 제압되었다. 공장 전체가 봉쇄되고 150명 이상이 구조되었다. 그중 다수는 수년간 국제 실종자 목록에 올랐던 피해자였다. 세부 하늘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황금빛 햇살이 지친 얼굴들을 비추었다. 감은서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한국 소녀를 안아 밖으로 나오며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가 해냈어. 조사팀과 피해자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론, 가족, 일반 시민들은 피해자들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어둡고 긴 여정 끝에 돌아온 것이다. 일주일 후 경기도 중앙법원에서 특별재판이 열렸다. 박미수, 박태진, 조민준 및 공범들은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S장, 즉 어둠의 보스는 인도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중 검사가 구조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제시하자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지만 감은서가 증인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정의는 반드시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장은 고개를 숙였고
처음으로 체포 이후 침묵했다. 재판 후 최강혁은 승진과 명예경찰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시선을 피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는 평택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끝났지만 정의는 결코 충분하지 않아. 이미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아무것도 지울 수 없으니까. 멀리 해가 떠오르고 바다를 비추었다. 마치 아무리 깊은 밤이 있어도 결국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약속처럼. 경기도에서 열린 역사적인 재판 이후 S장에게 선고된 종신형은 거의 1년에 걸친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언론은 이를 세계의 냉동 컨테이너 사건이라고 불렀으며 규율과 인권으로 유명했던 국가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그날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구조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방영되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가족을 끌어안으며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수원에 있는 작은 거실에서 박진우 씨는 조용히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냉동차를 발견했던 경찰관은 이제 은퇴했으며 머리카락은 휘끗휘끗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내가 그 차를 열지 않았다면 아마 29명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혔을 거야. 서울의 다른 한편 강은선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과 꿈포럼에 참여했다. 수백 명의 학생 앞에서 그녀는 팀825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범죄는 어두운 골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속 삶을 바꿀 기회를 약속하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 말에 강연자는 순식간에 침묵했다. 많은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과 깨달음을 동시에 느꼈다. 강연 후 다수의 학생들이 드림 세이프 캠페인에 참여를 신청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온라인 취업 사기 및 인신매매 예방 교육 프로젝트다. 여성가족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70%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이며 대부분 예술가의 꿈이나 고수익 해외 취업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었다.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약 9%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쟁 압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허황된 약속을 쉽게 믿는다. 컨테이너 사건은 정부로 하여금 근본 원인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범죄 뒤에는 인식, 교육, 삶의 기회에 대한 구조적 허점이 존재했다. 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범죄자는 처벌받았지만 사회적 원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청년들의 꿈이 상품으로 변할 때 그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정부 그리고 언론에게 있다. 팀825는 국제인신매매 수사센터로 재편되었다. 한지훈은 젊은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지훈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보가 새어나가면 어떤 벽도 견고할 수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이제 칼이 아닌 키보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피해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들을 막는 것입니다. 최강혁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신청했다. 퇴직 전 그는 경기도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센터를 찾았다. 부드럽게 빛나는 방 안에서 청년들은 다시 웃는 법, 말하는 법, 세상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 소녀가 일어나 최강혁에게 인사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최단혁은 상냥하게 웃으며 속삭였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누군가가 빛을 믿는 한 정의는 여전히 길을 찾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평택항 근처에 차를 세웠다. 바다 안개는 예전처럼 짙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죽음의 장막이 아닌 희망의 빛이 내리쬐는 장소로 보였다. 그는 핀 꽃다발을 난간 위에 놓고 속삭였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그리고 여전히 꿈꾸는 이들을 위해. 멀리서 고등학생들이 허황된 약속의 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손글씨로 쓴 판례를 높이 들었다. 진짜 꿈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 그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 당시 한국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학 전문가들은 평택 사건이 단순한 범죄 교훈을 넘어 인간 신뢰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평가했다. 인간이 절망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조차 믿기 쉽다.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사회가 약자를 외면할 때 범죄는 항상 기회를 찾는다. 연말 기념 방송에서 진행자는 깊은 평을 남기며 마무리했다. 냉동 컨테이너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의 꿈이 어둠 속에 얼어붙지 않도록 할 것인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배경음악만이 따뜻하고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어딘가 평택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지만 희망도 함께 실려온다. 최강혁, 강은서, 김825와 같은 사람들이 평생 지켜온 바로 그 희망이다. 빛은 아무리 희미해도 어둠을 깨뜨리기에 충분하다.